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증권TV 아나운서 고유경입니다. 우리 최근에 뭐 10배거, 10배 가는 종목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그 종목은 참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강병욱 박사님과 함께 10배거 종목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찾아야 되고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되는지 총 3회에 걸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0배거 하면은 요즘에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0배 가는 종목을 말하는데 최근에는 뭐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지금 이렇게 10배거 종목을 얘기를 해도 될까요? 뭐 텐베거는 사실 주가가 좀 떨어질 때 그때 사야지 그래야지 기대 수익률이 좀 높아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 인구가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네. 하죠. 지난 이제 동학개미 운동할 때도 한 300만 명 이상이 새로 이렇게 들어온 그런 상황인데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다 보면 신통하게 이 수익을 했던 사람들이 네. 많지가 않아요. 네. 대체로 보면은 한 100명 정도가 투자를 했으면 95명 정도는 아마 손해를 손실이다. 보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번 대박의 꿈을 이제 얻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텐베거 나온 상황들을 좀 유형화하고 그 상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뭐 텐베거를 찾는 것이 그렇게 네.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과거 사례를 가지고 좀 그 상황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향들 이런 것들을 좀 통찰을 해보면 충분히 네. 종목을 찾을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종목을 찾았다고 해서 그 수익을 전부 다 향유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또 발목에서 팔아버린 사람이 있고 무릎에서 팔아버린 사람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면은 종목을 찾고 네. 그것으로부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좀 더 해봤으면 좋겠고 네. 이 텐베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 뜻으로 보면은 10루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야구에 보면은 1루타, 2루타, 3루타, 홈런 이렇게 있는데 텐베거를 처음에 이야기한 사람은 이제 마젤란 펀드를 운영했던 피터 린치예요. 네. 피터 린치가 10배 정도 수익이 나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본인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마젤란 펀드 운영하면서 13년 동안에 한 2,700% 정도 펀드 수익률이 정도 났으니까 네. 이 사람한테 뭐 10루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과거 상황들을 쭉 살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10배 이상 올라간 종목이 심심치 않게 나오더라. 네. 예,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일단 텐베거 종목의 특징을 알아야지 어떤 종목의 텐베거 종목인지 우리가 좀 미리 알 수 있으니까 특징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가져볼 텐데, 그럼 우리 시장에서 텐베거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었나요? 일단 굉장히 많은데요. 조금만 그 맛배기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이제 이 IMF 외환위기가 왔을 때 그때 이제 다들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전혀 모르시기도 하겠지만 네. IMF 그 외환위기 이전에 우리나라 주가는 그 종합주가 지수가 900포인트대였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외환위기가 몰아치면서 98년 초가 되면은 그게 266포인트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 기간 이렇게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어지는 동안에 우리 그 생각에는 상상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은행이 네. 망하기도 하고 네. 또 증권회사들이 이제 문을 닫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투자자들도 국가에 대한 이 신뢰가 많이 이제 작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가보다도 더 신뢰할 수 있는 곳이 어딨냐라고 봤더니 재벌그룹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현대그룹하고 삼성그룹이 네. 이제 쌍벽을 이룰 때인데 그때쯤 돼가지고 이제 현대증권의 이익치 회장이라는 분이 이 바이코리아 열풍을 일으켰어요. 바이코리아 펀드를 사가지고 이제는 우리나라에 투자하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불안한 증권사에서 돈을 빼가지고 삼성증권이나 현대증권으로 이제 가게 됐고 네. 거기에서 이제 바이코리아 열풍이 불고 하면서 증권주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제 삼성증권이 가장 눈에 띄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98년 6월부터 99년 12월까지 네. 이렇게 되면 한 1년 반 정도 되는 거죠. 1년 반 사이에 1000% 이상
그러니까 첫 퍼센트가 이제 텐베거가 나온 거죠. 1년 반 동안. 예. 어. 지금 이제 잠깐 이제 그때 움직인 그 차트를 살펴드리면 네. 아주 단기간에 그냥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사례를 보이고 이때는 지금은 이제 상한가 제한폭이 30%잖아요. 네. 이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뭐 15%밖에 안 됐으니까 네. 더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건설업종하고 기계업종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때 상황은 중국이 좋았어요. 중국이 이제 한참 이제 경제를 부흥시켜 가지고 중국으로부터 이제 세계 경제가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건설 기계 쪽이 영향을 받아 가지고 올라갔고요. 두산중공업이 이때 당시에도 텐베거가 나온 네.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동학개미 있을 때 그때 여러분 다 아시죠? 코로나19가 몰아쳤고 네.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이제 그 진단 키트 아니겠습니까? 진단 키트의 총알은 역시 시젠이었죠. 시젠, 네. 시젠이 뭐 단기간에 10배 이상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저기 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 텐베거를 만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이제 텐베거 종목을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을 참, 이거 어떻게 찾아? 이거 아무에게나 오는 행운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좀 과거 사례를 말씀을 주시니까 굉장히 많이 있었네요. 진짜 최근에 시즌 같은 경우도 있었고,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텐베거 종목은 확실한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특징은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몇 가지로 좀 유형화시켜 봤는데 첫 번째 소비자들에게 독점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소비자 독점 기업이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있어요. 네. 이제 누구든지 그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기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아주 긴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있고. 또 이제 좀 기술적으로 네. 차트를 가지고 봤을 때도 장기간 동안에 무시됐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무시되게 되면은 일단 이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저평가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 특징은 소비자 독점 기업입니다. 네, 정확히 어떤 특징인가요? 소비자 독점 기업은 이제 워렌 버핏이 이제 분류했던 기업의 하나의 형태인데요. 워렌 버핏은 이제 본인이 이 소비자 독점 기업이라고 하는 형태를 톨 브릿지형 기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톨 브릿지형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리 위에 톨게이트가 있는데 다리가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독점적인 영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톨브릿지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미래 사업을 위해서 추가적인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나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있는 영업 환경 가지고서도 충분히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업.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미래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유 현금들을 쓰게 되잖아요. 그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러면 주주들에게 돌아갈 배당 여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소비자 독점 기업의 형태를 그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상표 가치가 높고 단기간에 소모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첫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상표 가치가 높은데 이게 아주 교체 수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한 번 팔면 끝이잖아요. 뭐 사람들이 계속해서 대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좋은 그런 그 제품이 되겠고 두 번째 이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예를 들면 버핏의 이야기하면 뭐 집에 잔디 관리해주고 잔디 있는 집에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 정원은 있는데 잔디는 아니었어요. 네. 네. 잔디 있는 집에 살면은 거의 죽습니다. 잡초 계속 뽑는다고.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물도 그러니까 줘야 되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잡초 뽑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기업이 있긴 하지만 벌레 잡아주는 거. 그죠?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은 이제 상장된 기업은 아닌데 장례 업체들.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상조회사.
그렇죠. 네. 꼭 저기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지만 사람들이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네. 그런 기업들을 이제 소비자 독점 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소비자 독점 기업을 찾기가 좀 어려웠고요. 네. 이제 그 워렌 버핏이 자기가 꼽고 있는 종목은 대표적인 코카콜라죠. 그래서 코카콜라의 그 주가를 보시면 그 1980년부터 2021년까지 우와. 거의 1000%예요. 100배 올라갔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코카콜라는 소비자 독점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마시잖아요. 여름에 마시는 게 아니고 겨울에도 마시고 그다음에 또 술자리에 갔을 때 술 안 먹는 사람들은 콜라 마시고. 뭐 피자 먹을 때 먹고 치킨 먹을 때 먹고 햄버거 먹을 때 먹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아주 좋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소비자 독점 기업의 하나의 예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국내 기업으로 이제 예를 좀 들어드리면 좋을 텐데 일단은 이렇게 다들 아시는 기업을 또 예를 들자 보니까 일단 이제 코카콜라를 소비자 독점 기업의 사례로 좀 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텐베거 종목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잖아요. 이거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요즘에 이제 이 IT 시대가 되고 하다 보니까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인텔 같은 걸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반도체 종류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이 많은데 과거에는 보면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이게 연산 기능이 있는 비메모리는 사실 인텔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거든요. 우리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D램, 메모리 반도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그 노트북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데스크탑에 보면은 항상 딱지가 붙어 있어요. 인텔 인사이드. 인사이드. 네. 예. 이건 뭐냐면 컴퓨터를 만들면 거기에 그 인텔 칩이 다 들어간다, CPU가 다 들어간다는 여기 얘기거든요. 노트북에도 있어요. 네. 예. 거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텔의 주가를 잠깐 보면 네.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약 뭐 10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3,400% 정도 올라갔어요. 34배 올라갔으니까 이건 뭐 확실히 이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우리가 충분히 네. 볼 수 있는 거고 요즘에도 보면 이제 예를 들면은 애플 쉬리라든지 또 아니면 앱스토어 뭐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긴 기업을 보유한 사례, 그리고 또 그 기업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이 톨브릿지형 기업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톨브릿지형 기업들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팔 수 있는 제품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네. 이제 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장에서 그 통용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 생산자가 만들어낸다고 해서 반드시 다 팔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릴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아주 장기적으로 팔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을 LTPG형 기업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봤어요. LTPG형은 이제 Long Term Profitable Growth라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수익성 있는 성장을 하는 그런 기업들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우리 예를 들어 보면은 농심의 새우깡이라든지 신라면 뭐 요즘에 먹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릴 때는 안성탕면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리온에서는 초코파이죠. 네. 초코파이는 이제 지금 군인들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군에 있을 때는 환장했었습니다. 요즘도 좋아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당 떨어지면 사실 먹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모든 아빠들의 이 로망이 있잖아요. 아들 바나나 데리고 우유. 아들 데리고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내 바나나 우유 하나 딱 물고 나오는 거. 근데 아빠들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좋아하죠, 애들도. 엄마들도 그쵸. 딸들이랑 같이 가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베스트셀러 제품이고 기업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그 제품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하나 꼽아온 건 뭐냐면 참치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술안주도 좋고 그리고 또 명절 때 선물요? 선물도 많이 하고 네. 그런 그 회사가 바로 이제 동원 F&B거든요.
동원 F&B는 2008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3,190% 정도 올라갔으니까 한 32배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아주 그 똘똘한 제품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이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뭐 뭐 이 밖에도 이제 그 농심도 그렇게 올라갔고, 네. 오리온도 올라갔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라이프 사이클이 긴 제품을 보유한 기업과 이제 주가 사례를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장기간 무시됐던 기업인데요. 이 기업도 어떤 사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기업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씩 그런 말씀 드리는 게 휴일에 그냥 심심하면 네. HTS를 가지고 그 종목들 차트를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장기간 뭐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이렇게 그 장기간 횡보를 하는 그런 이 기업들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기업이 장기간 횡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 각종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네. 실적이 좋지 않다든지, 이슈가 없고. 이슈가 없다든지, 그처럼 네. 성장하지 않는 산업에 있다든지, 네. 이런 기업들이 대체로 이제 횡보를 하게 되는데, 이 횡보하는 기업이 이제 모멘텀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상승 모멘텀을 받는 게 제일 좋은데, 네. 잘못해서 하락 모멘텀을 받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고요. 상승 모멘텀을 받게 되면 갑자기 확 튀어 올라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턴어라운드 기업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을 하나 꼽아보자면 바로 우리 이제 코로나19 지나면서 아주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던 HMM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도 너무 좋죠. 네. 그 HMM 같은 경우에는 2016년, 17년 이럴 때 조선해운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제 HMM은 현대상선이었었는데 우리나라 해운 업종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기업은 한진해운이었거든요. 네. 한진해운이 현대산업보다 훨씬 더 큰 회사였었는데 한진해운이 그때 좀 한진그룹이 잘못되는 바람에 HMM으로 이제 이 피흡수합병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 잘 안 됐어요. 네. 실적도 안 좋고 그래서 장기간 횡보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코로나19가 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방역 성과가 좀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공급 병목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이 해운 업체들이 수혜를 많이 받았죠. 네. 최근에도 실적이 아주 좋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때도 차트를 쭉 보셨던 분이라면 아마 찾을 수 있었을 것 같고 이 모두 말씀드렸던 시젠 같은 경우에도 장기 횡보를 했습니다. 네. 근데 시젠 같은 경우에 좀 회사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뭐냐면 기술력은 너무 좋은데 이 실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PER이 100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올리고 싶어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3년, 4년 정도 쭉 횡보를 하고 있다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제 모멘텀을 받아가지고 바짝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예. 네. 이렇게 장기간 무시됐다고 해서 그대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어떤 모멘텀이 만들어지면 이제 턴 어라운드 하면서 이제 주가가 튀어오르는 이렇게 해서 텐베거가 만들어지는 기업들의 사례도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텐베거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시기에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시장 상황이었을 때 이런 텐베거 종목들이 나왔는지 그 시기도 한번 점검해 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주식 시장에 투자자들이 으쌰으쌰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텐베거가 쉽게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 시장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횡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정 기간이 길어질 때 그때는 텐베거가 나오기가 어려운 게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려면 이제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힘보다는 거기다 팔려고 하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매도하려고 하는 그 기운보다는 매수하려고 하는 마인드가 더 충만할 때 네. 이럴 때 올라가는데요. 또 이야기를 좀 뒤로 돌려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1980년대에 3조 호황기가 있었습니다. 3조라고 하는 것은 저금리, 저물가 그리고 원화 약세 여기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나라 수출이 굉장히 잘 됐고 그리고 그 이 중동 쪽에 저기 그 건설 호황도 있었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이 무역 수지가 계속해서 흑자를 내면서 시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요즘에도 시장에 보면 이제 트로이카라든지 이런 저기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원래 원조 트로이카는 건설, 무역, 금융주예요. 건설업종, 무역업종, 금융업종. 당시에 이제 건설 무역주들도 굉장히 좋았는데 금융주들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지금은 이름을 미래에셋증권으로 바꿨지만 그 이제 주가는 역시 과거에는 대우증권이었거든요. 네. 대우증권은 우리나라 증권업계에서 보면은 독보적인 일이었었어요. 뭐 시장 점유율이 한 30%씩 하고 네. 하던 그런 기업이었었는데 이 기업의 주가가 저기 그 3조 호황기를 맞았던 그 시기에 86년부터 시작해서 89년 4월까지 해서 아주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 증권회사 직원들이 이제 그 증권회사 계속 증자를 해나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 사주를 엄청 많이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사주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주가가 한번 움직일 때마다 자동차 배기량이 바뀌는 거예요. 뭐 당시에는 이제 엑셀에서 소나타에서 그랜저로 막 저기 바뀌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호황을 이제 구가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비단 이제 이 대우증권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다 좋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좋은 시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주 또 저기 그 찬바람이 불어온 데도 있었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통신혁명이 이제 그 불어닥친 거죠. 네. 통신혁명이라고 하면 이제 모바일이 저기 그 나왔을 텐데 특히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시가총액 그 아주 1위 근처에서 있었던 이제 그런 그 기업이었단 말이에요. 또 더 재미있는 것은 1994년이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중요한 저기 그 시기가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네. 199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코스피 200은 뭐 지금은 다 아시는 거죠. 네. 그 선물 옵션 거래를 하기 위한 이제 기초자산인데 당시에 보면은 그 이 선물 옵션 시장이 개설이 되면 차익 거래를 해야 되니까 그 기관 투자가들이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쭉 샀어야 되죠. 이때 네.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나온 얘기가 이제 블루칩이었습니다. 그 제일 선두에 섰던 종목이 바로 SK텔레콤이었었어요. 네. SK텔레콤 뭐 지금 차트로 나오지만 아주 급등하는 이런 모습 보였었고 지금은 이제 액면 분할이 되어 있지만 당시에 SK텔레콤 주가가 400만 원까지 갔었어요.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그 주식시장에서 10주 단위로 거래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SK텔레콤을 한번 손에 쥐려면 4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이 뚝 떨어지게 되니까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량이 떨어지게 되면은 코스피 100에서 빠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래소에서 강제해서 액면 분할을 하게 되는 이런 일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상황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IMF 외환위기 바로 직후에 있었던 닷컴 버블. 이 닷컴 버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코스닥 시장으로 돈이 몰리는 그때 그런 상황이었고 이런 저기 닷컴 버블은 이제 우리나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 외환위기 지나면서 침체됐던 이런 저기 그 이 경제에 그 활기를 좀 불어넣기 위해서 IT 산업을 이제 그 붐업시켰죠. 네. 이때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종목이 당시 이름은 세롬 기술이에요. 들어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 기업의 그 이름 바꾸고 솔본이 돼 있는데 당시에 세롬 기술이 들고 나왔던 것은 인터넷 전화입니다. 근데 좀 안타까웠던 것은 주 사업인 인터넷 전화 앞에 두 글자가 더 붙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무료 인터넷 전화거든요. 그러니까 주 사업을 무료로 하게 되면 누가 이제 그 수익을 낼 수 있느냐 네. 이런 비판이 있기도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것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기술과 그리고 IPO 열풍 이런 것들이 불어올렸죠. 그래서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요원 지금 이제 그 차트는 주별 움직임이에요. 네. 제가 이제
그 너무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연으로 또 그다음에 중간 거는 월봉으로. 네, 이건 이제 주봉입니다. 네. 주봉으로 봤을 때 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무려 13,600%가 올라갔으니까 그 지금도 이제 그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는 아픈 기억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좋은 기억도 물론 있겠지만 한번 저기 이 상투에 잡혀가지고 팔지 못하고 굉장히 애를 많이 먹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또 이제 시장에 돈이 많이 몰렸던 데는 언제냐면 바로 이제 2004년 이때부터 이제 불었었는데 우리 2002년에 월드컵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월드컵을 한 것은 우리나라 스포츠사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큰 의미를 주는데 우리 경제 쪽에서는 또 재밌는 CF 광고가 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였죠? 부자 되세요. 예.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마음속에 나도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들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당시에 부자 되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던 것이 바로 적립식 펀드예요. 적립식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이 고안한 투자법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이제 봅니다. 근데 이 적립식 펀드 열풍이 불 때 이때 중국의 경기 호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차이나 펀드. 그것도 있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일단 뭐 해운, 조선, 그다음에 저기 이 석유화학이라든지 철강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이 주도를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해운, 조선 그리고 석유화학, 철강 이건 이제 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당시에는 해운주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한국조선해양이 돼 있고 또 물적 분할을 통해 가지고 현대중공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다시 그 상장이 돼 있지만 한국조선해양의 과거 이름이 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네. 이 현대중공업은 2004년부터 금융위기가 발발하기 전인 2007년까지 무려 1,485%가 올라갔으니까 이것도 10배고 14배의 주가 상승을 보인 그런 이 상황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제 우리 동학개미 있었을 때는 뭐 CGN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HMM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드렸던 거죠. 네. 이렇게 정말 옛날 얘기까지, 막 90년대 얘기까지 쭉 해주시다 보니까 증시 옛날 얘기 듣듯이, 이제 전래동화 듣듯이 쭉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텐베거 종목은 계속 좀 탄생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아무 때나 오는 건 아니고요. 이들 종목이 나타나는 좀 환경적인 특성이라던가 그런 것도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일단 유동성이 많이 몰릴 때는 이때 이제 시장이 붐업되니까 보다 더 쉽게 텐베거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텐베거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를 수 있는 환경적인 그 상황들을 좀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제가 이제 이름을 붙여놓은 게 콘트라티브 파동. 직접 붙이신 아니죠. 건 아니고요. 네, 네. 이제 이 러시아 사람인데 콘트라테프라고 하는 사람이 경기 파동을 쭉 연구하다 보니까 50년짜리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50년짜리의 장기 파동을 일으키는 그 요인은 신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신자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에너지, 뭐 아니면 전쟁,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났을 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기술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 돌이켜 보면은 그 퍼스널 컴퓨터라든지 퍼스널 컴퓨터가 또 사용될 때 반도체들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것들로 보면은 역시 이 모바일, 모바일의 총알은 아무래도 애플이 될 테고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인류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이 환경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그 최선두에 있던 종목들이 네. 나오는 거예요. 텐베거로.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50년짜리라고 하니까 50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걸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 텐베거는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콘트라테프는. 왜냐하면 요즘에는 기술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모바일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에 또 저기 이 메타버스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저기 이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달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때 가장 이 선두에 서 있는 기업들이 일단 유망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자세한 그 상황이라든지 그 분류들은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네. 자세히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짧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경기 순환 주기를 볼 때 콘트라티에프가 있고 그다음에 주글라가 있고 그다음에 키친이 있는데 주글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 주기로 온다 그래요. 이게 이 기업들의 그 고정가산 투자, 이게 내구 년수 때문에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이제 평균 4년짜리가 오는데 이게 바로 이제 키친 파동입니다. 네. 키친 파동은 이제 통화 정책의 변화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키친 파동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5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그 회복기, 그다음에 그 화랑기, 세태기, 침체기 이렇게 오는 거죠. 이럴 때 경기 순환 주기에 텐베고 종목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일단 경기 회복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화랑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그 종목들이 이미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텐베고를 잡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기에 이미 텐베고에 내가 장착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럼 경기 회복기가 되면은 뭐가 올라가느냐? 경기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려면 제일 먼저 물동량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운주들, 그 다음에 항공운송, 육상운송 이렇게 꼽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규모로 실어 나르는 것은 역시 그 해상운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상운송도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시지만 제일 처음에 원자재를 실어 나르잖아요. 원자재는 벌크선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를 실어 날라주면은 그걸로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완성품을 만들면 그때는 컨테이너로 실어 날르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막 그 물동량들이 많아지고 선봉량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배가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 조선. 예, 네. 그 배 발주가 나오니까 네. 조선주들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그 경기가 회복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산업의 기초 소재들이 제일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네. 대표적인 소재 업종은 역시 석유화학.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네. 철강. 이게 전통적인 그 소재 산업이 석유화학하고 철강 그리고 하나 더 집어넣자면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주도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경기 순환기에 나타나는 텐베고 종목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유동성이 몰리는 상황에서 텐베고 종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유동성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은 2007년의 금융위기 이후에 나왔던 것이 바로 이제 양적 완화 아닙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2007년 그 금융위기가 오기 바로 직전에 본원 통화량이 1조 달러였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10년 동안에 양적 완화를 하면서 얼마까지 늘어났냐면 4조 5천억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왔죠. 네. 그 지금은 아마 한 8조 달러까지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유동성이 확 몰리게 되면 종목들이 이제 버블이 생기면서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는 성장주들. 예, 가장 이제 최우선에 서 있는 것들이 지금 이름 바꾸죠. 메타로 페이스북이라든지 페이스북, 네. 아마존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이때 버블이 생기니까 덩달아 올라가는 것들이세요. 원래는 이제 상황은 별로 안 좋은데 덩달아 올라가는 것들은 잘못하면 네. 고점에 물릴 수 있는 그 위험이 있는 것이 바로 유동성이 몰리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텐베거든요. 뭐 그 종목을 뭐 이야기해도 되죠, 뭐. 네, 네. 예, 우리 그 시장에서는 그 동학개 밑에 유동성이 몰렸을 때 신풍제약,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텐베거가 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고점에서 자사주를 팔아버렸으니까 이제 시장으로부터는 신뢰를 잃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가시적으로 나온 건 아닌 상태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유동성이 몰리는 상황에서는 좀 텐베거에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래 짧게 끊어치는 네.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주목하고 있는 것은 기업이 완전히 턴 어라운드 할 때 텐베거가 나오는데 턴 어라운드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적자 기업이 흑자 기업으로 바뀐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또 저기 그 새로운 저기 수익 구조를 탄생시킨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그 기업의 사례를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례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밖에서 저기 그 보면은 일단은 후지필름 홀딩스 같은 경우에 네. 우리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이제 필름 쪽이 굉장히 사양 산업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과학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발전시키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게 보였었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IMF 외환위기 이후에 삼성그룹 주가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근데 다 올라갈 때 좀 못 올라갔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업이 어떤 바로 종목이죠? 삼성전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기는 이제 전기 제조 업체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이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게 저기 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해야지 이 규모 경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삼성전기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고객들이 만들어 달라는 거는 돈이 되든 안 되든 다 만들어 주다 보니까 완전히 백화점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비용 효율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CEO가 오셔가지고 그 3대 기술의 8대 제품으로 제품 라인을 슬림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규모 경제 효과를 얻으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텐베거가 나오는 네. 이런 저기 그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텐베거가 나오는 이제 이 경제 환경이라든지 아니 기업 환경을 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텐베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장의 그 붐업되는 상황 이걸 이제 따져 보면은 역시 이 투자는 네. 미리 하고 있어야 한다. 빠졌을 때 사야 된다. 그렇죠. 이제 뭐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이 투자를 할 때 투자자가 도대체 얼마에 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 가는 주가를 내가 만 원에 샀으면은 텐베거죠. 그렇죠. 하지만 2만 원에 샀으면 5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그 사람들이 텐베거가 그냥 막 나오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여기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기업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완만하게 변하거든요. 완만하게 변화나가는데 마음 급한 사람들이 기업 가치가 뭐 굉장히 빠르게 변한다고 생각을 해서 텐베거를 예를 들면 6개월에 내가 10배를 내야 되겠다. 그런 종목은 없어요. 그래서 오래 보고 네, 장기적으로 이제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항상 기업 가치가 어떻게 변해나가는지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다. 네. 근데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의 기업 가치가 변하는 것을 일단 뭐 유형화는 시킬 수가 있겠지만 정확하게 이게 간다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미래 사회를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미래 사회에 대한 어떤 이해도 좀 더 높이면 네. 아무래도 텐베거가 멀리 있는 것은 아니다. 네.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뭐 텐베거 10배 가는 종목이다 하면은 우리 흔히들 뭐 테마주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런 이제 테마주를 찾는 그런 텐베거 방송이 아니라 텐베거의 아주 기본적인 특성부터 파악을 하면서 그래서 뭐 요즘 같은 장 안 좋은데 왜 텐베거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오히려 기업의 가치가 좋은 기업을 찾아서 주가가 빠졌을 때 자, 그 시점을 노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욱 박사께서는 또 이 텐베거 종목을 찾는 책을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그 책의 내용을 지금 아낌없이 방출하고 계신 거죠? 예, 뭐 저기 그 대부분 전부 다. 네. 예, 그래도 사보셔야 됩니다. 네, 일단 그래서 저희는 이제 3번에 나눠서 그 책의 내용을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첫 번째로 그 텐베거 종목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차트 다 돌려보시면서 이제 아직 바닥에서 좀 횡보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텐베거가 될 만한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강병욱 박사님과 함께 했고요. 다음번에 또 텐베거 내용 가지고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릴게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